화학정보학을 부르는 말은 케모인포메틱스와 캠인포메틱스 두 가지가 쓰이고 있습니다. 뭐 두 개 같은 말인데 그 케모인포메틱스가 좀 많이 쓰이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는 케모인포메틱스라는 표현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 화학정보학의 창시자라기보다는 같은 그 초기에 정립한 분 중에 가장 유명한 분이 독일의 게스타이거 교수님이신데요. 그분의 정의에 의하면 화학자는 화학정보학이란 인포메틱스 방법을 이용해서 화학적 문제를 푸는 것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 하면 전통적으로 화학은 실험적 관찰과 정보에 의존한 학문이며 실험을 통해서 많은 정보와 데이터를 생성하는 학문입니다. 그래서 화학정보학은 이런 데이터와 인포메이션으로부터 지식을 추출하여 실험해 보지 않은 상황에 대해 예측하는 것이라고 정의될 수 있겠습니다. 예, 화학정보학을 논하기 전에 화학정보학의 근간이 되는 화학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화학정보학을 제대로 정의하기 위해서는 화학에 대한 정확한 정의가 필요한데요. 화학자들의 궁극적인 목적, 뭐 화학의 목적이라 할 수 있겠죠. 그것은 우리가 원하는 성질을 가진 화합물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화학이 다루는 범위는 화합물 그 자체와 그 다음에 그 화합물의 그 자체와 그 화합물에 관련된 성질들 여러 가지 화학적, 물리적, 생물학적, 환경적 성질들이 되겠고요. 그리고 그것의 변화, 여기서 그 화합물의 변화라는 것은 화학 반응을 의미하겠죠. 그래서 화학 반응에는 그것에 관련된 반응에 참여하는 화합물, 그래서 반응물 되겠고, 또 그로 인해 생기는 생성물, 그리고 그 반응물과 생성물의 구조 및 반응에 관여하는 에너지의 양, 우리가 주로 얘기하는 흡열 반응이냐, 발열 반응이냐, 또 흡열 반응 또는 발열 반응이 일어날 때 얼마만큼의 에너지가 관여하느냐, 그리고 반응이 일어날 때 압력, 촉매, pH 등 은 어떠한 조건들이 관련되는가,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루는 것이 화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좀 더 간결하게 정의를 한다면 화학정보학이라 함은 주어진 화합물 데이터로부터 컴퓨터를 활용하여 구조, 성질 간의 상관관계를 찾고 이 상관관계를 통해 원하는 미지 화합물의 성질을 예측하거나 원하는 성질을 가진 화합물을 설계하는 학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설계라고 한 이유는 만드는 것은 유기화학자의 몫입니다. 따라서 여기는 어떤 화합물이 우리가 원하는 성질을 갖고 있겠다라고 제안해주는 단계까지를 화학정보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뤄야 될 것은 일단 컴퓨터를 활용하기 위해서 화합물 및 관련 데이터를 컴퓨터에 입력하는 방법을 개발해야 할 것이고, 그래서 모든 화합물들이 서로 표준화된 포맷으로 저장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화합물의 구조와 물성 간의 상관관계를 찾는 방법을 개발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구조가 어떤 성질과 어떤 사기로 상호작용하는지를 찾아야 할 것이고, 또 이러한 상관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성질을 가진 화합물을 찾는 방법들을 개발하여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화합물의 구조보다는 성질에 더욱 관심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자면 우리가 약을 살 때 약을 구성하고 있는 화합물의 구조가 예뻐서 사는 게 아니라 약효가 좋기 때문에 사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화학공업은 그 성질을 팔지만 문제는 성질은 구조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성질을 가진 화합물의 구조가 어떤 것인가를 추론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 됩니다. 이러한 펀더멘탈한 퀘스천을 답하기 위해서 아래 세 가지 일들이 수행되어지는데요. 첫 번째가 어떤 구조가 어떤 성질을 주는지를 예측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것은 현재까지는 경험 많은 화학자의 그 인투이션, 영감에 의해서 결정되었으나 구조와 성질 간에 어떠한 상관관계가 존재하는를 밝혀내야만 원하는 성질을 가진 화합물을 설계할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가 구조가 밝혀지면 우리가 원하는 화합물이 어떤 구조를 가진 것이라는 것이 예상이 되어지면 시작 물질로부터 어떻게 원하는 구조를 가지는 물질을 만드는가, 새로운 화합물의 경우 합성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만들어지는데 어떤 구조의 화합물을 어떤 경로를 통해서 합성할 것인가가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게 됩니다. 이때 시작하는 물질, 스타팅 머티리얼, 시간, 경비 등이 고려 대상이 되겠죠. 그리고 어떠한 과정을 거치면 원하는 화합물을 정확히 만들 수 있는가도 중요한 것이 되겠고요. 세 번째로 화합물은 작아서 직접 구조를 확인하기가 매우 힘듭니다. 그래서 분광화학적 방법을 통해 현재 가지고 있는 화합물의 구조가 어떤 것인가를 우회적으로 알아내는 방법을 씁니다. 어떤 구조가 어떤 분광화학적 특성을 가지는가를 각 스텝별로 원하는 화합물들이 의도대로 만들어지고 있는가 등을 확인하는 것을 스트럭처 일루스트레이션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따라서 중간 단계 생성물은 분광화학적 특성을 예측하고 실제 장치와 맞추어 봄으로써 반응 생성물의 확인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위에 열거한 그 세 가지 중요한 태스크들은 매우 복잡하여서 간단한 과정으로 해결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신물질의 개발은 화학적 경험에 의한 방향 설정과 트라이얼스 앤 에러스에 의해서 지도해보고 또 에러가 나오면은 또 수정하고 이런 반복적인 과정에 의해서 개발됨에 따라 많은 실패와 동반하고 그것과 비례해 시간과 비용의 문제로 생기게 됩니다. 실제로 이러한 이해로 과정들을 컴퓨터 테크놀로지를 이용해서 풀려고 하는 것이 이 화학 정보학의 기본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에 이러한 컴퓨터 프로그램들이 어떠한 이론적 배경을 만들어줬으며 또 어떻게 활용해야 될까를 배우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열거한 작업들은 기존에 이미 축적되어 있는 정보들을 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새로운 지식을 얻는 과정으로 수행이 되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갖고 있는 정보라는 것이 양이 상당히 방대합니다. 간단하게 따져봐도 현재 우리가 구조를 알고 있는 화합물들이 한 7천만 개 정도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 각각의 화합물들은 물리적, 화학적 또는 바이올로지컬한 그런 특별한 성질들을 갖고 있고요. 그런 데이터들이 존재하게 되고, 그리고 이 화합물들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만들어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 얘기는 스타팅 머티리얼 트리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이 화합물들은 또 이용해서 다른 여러 가지 또 화합물들이 만들어질 수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반응을 경험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 각각의 또 화합물들은 자기 나름대로 고유한 분광화학적 스펙트럼이 있기 때문에 그 스펙트럼과 이 화합물의 구조를 연관시키는 작업도 되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 정보의 양이라는 것은 상당히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많은 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많은 양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컴퓨터 도움이 필요하고, 그래서 많은 양의 데이터, 그 다음에 컴퓨터, 그래서 화학 정보학, 키몬 인포메이스라는 학문이 필연적으로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화학은 전통적인 실험 학문인데 어떻게 인포메틱스가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인포메틱스 또는 여러 가지 컴퓨테이셔널 방법을 통해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건 좀 더 나은 예측을 하려는 것입니다.
예, 그러기 위해서는 러닝, 학습이 필요한데요. 그 학습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하나가 디덕티브, 연역법 또는 추론이라고 얘기하는데, 데카르트로부터 시작했다고 하죠. 디덕티브 방법과 또 하나는 베이컨으로 시작된 귀납법적인 경험론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디덕티브라는 것은 연역 또는 추론을 하기 위해서는 확실한 이론이 있어야 하고 그 이론을 바탕으로 원하는 성질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화학 분야에서 확실히 알려진 이론적인 방법들은 우리가 잘 아는 연력학, 1, 2, 3법칙들 또는 양자역학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써서 확실한 이론적 백그라운드 아래에서 그 다음 물질의 특징을 예측하는 것을 디덕티브 러닝이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또 인덕티브 러닝은 귀납법적인 방법으로 그동안 축적된 관찰 결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관찰의 결과를 예측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디덕티브 러닝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확실한 콘크리트한 이론적 배경 및 이론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을 아까 얘기했듯이 슈레딩거 이퀘이션을 쓰는 퀀텀 미케닉스가 될 수 있겠고요. 하지만 화학이라는 학문은 상당히 복잡해가지고 사실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예측할 수 있는 부분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기에는 아직 이론적으로 완성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또 이론적으로 완성되어 있다 할지라도 이거를 그걸 이용해서 계산하기 위해서는 되게 많은 시간과 또는 컴퓨터를 뭐 몇십 년을 돌려야지만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서 이런 디덕티브 러닝이 사용될 수 있는 분야들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유기 합성을 할 때 어떤 솔벤트를 쓰고 어떤 온도에서 어떤 촉매를 써서 계산할 것인가 그런 경우는 사용 가능하고요. 거기에 대한 확실한 이론적인 백그라운드 있기 때문에 또 생물학적 액티비티 하는 것들도 일부는 예측 가능하고요. 그래서 몇 분야에 대해서 가능하지만 많은 부분이 아직 우리가 확실한 이론적인 어떤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야에서는 사용하기 좀 어렵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디덕티브 러닝의 한계를 보완하는 것이 인덕티브 러닝입니다. 그래서 인덕티브 러닝이라는 것은 우리가 기존에 있는 관찰 결과를 통해서 새로운 화합물의 결과들을 예측해주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관찰한 것들이 어느 일정한 틀 안에다가 놓고 걔를 잘 정렬해가지고 그 다음에 그 데이터들의 어떤 특징들을 갖다가 잘 볼 수 있도록 어떤 특징들은 서로 공통적이고 또 어떤 특징들은 서로 다른가를 갖다가 구분해낼 수 있어야 되겠고요. 그래서 그런 관찰을 기반으로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서 이 모델을 이용해서 새로운 물질의 성질들을 예측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그때 쓰이는 것이 과연 현재 있는 물질과 가장 비슷한 물질이 무엇인가를 찾아내고 그걸 서로의 유사성을 기반으로 해서 예측하는 것이 되겠죠. 예. 그래서 뭐 인덕티브 러닝이라고 해서 뭐 인포메이션 쓴다 해서 책을 쓰는 것이 아니라 이 두 가지 디덕티브와 인덕티브는 조금 이 화학이랑 학문이 발전하는 태동한 시부터 그때부터 두 방법들이 상호 보완적으로 발전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인덕티브 러닝을 갖다가 정리하자면요, 기본적으로 실험 데이터가 있고요. 이 실험 데이터를 잘 정리해서 관찰하면 어떤 모델을 만들 수 있고 이 모델을 통해서 프로젝션을 하고요. 프로젝션 한 거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또 실험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실험을 하면서 또 그런 새로운 데이터 생기고 또 그 데이터를 다시 넣어서
새로운 관찰을 통해서 모델을 세우고, 그래서 이러한 순환적인 방법들을 계속 반복함으로 해가지고 점점 더 신뢰성이 있고 안정된 모델을 얻어서 좀 더 정확한 프레딕션을 하는 것이 인덕티브 러닝의 과정이 되겠습니다. 측정으로부터 나온 데이터로부터 우리가 새로운 날리지를 지식을 얻는 과정을 정리하면은 측정 장비로부터 실험 장비로부터 직접 측정한 것을 데이터라고 부르고요. 이 데이터들을 전후 관계를 따져서 잘 정리한 것을 인포메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 인포메이션을 갖다가 이용해서 우리가 축약을 한 걸 갖다가 날리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데이터 실험에서 나온 데이터를 전후 관계를 따져서 인포메이션을 만들고 그다음에 얘를 갖다가 축약해서 날리지를 만드는 과정이 데이터로부터 날리지를 지식을 얻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과학이 발전하면서 많은 데이터들이 쏟아져 나오고 화학 분야에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화학 정보학도 이러한 실험적 데이터를 통해 어떻게 구조와 물성과의 관계를 밝혀낼 것인가에서 출발하였으며 크게 5가지 메인 필드로 구분되어 수 있습니다. 구조 데이터베이스, 이제 물론 말이 구조지만 물성까지 포함한 화합물의 데이터베이스, 그리고 두 번째가 quantitative structure activity relationship, 그래서 어떻게 구조와 활성과의 관계가 있는가를 밝혀내는 부분, 몰레큘러 모델링 해가지고 분자 구조를 통해서 그의 물성을 갖다가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예측하는 부분, 그 다음에 structure elucidation이라 해서 우리가 원하는 분자의 구조를 분광화학적 방법을 통해서 예측하는 부분, 이 부분 이제 케모매트릭스라고도 합니다. 그다음에 5번째가 케미칼 리액션과 그다음에 그 합성을 디자인하는 거. 그래서 우리 원하는 화합물이 있을 때 그것이 현재 존재하지 않으면 기존에 있는 화합물로부터 어떤 패스웨이를 통해서 만들어낼 것인가, 그걸 디자인하는 거, 효율적으로 디자인하는 방법들. 그래서 총 이게 5가지가 케모 임피던스가 적용될 수 있는 분야라고 하겠습니다. 앞에서 열거한 5가지 메이저 필드 이외에도 화학 정보에서 많이 쓰이는 테크닉으로는 몰리큘러 메케닉스, 퀀텀 메케닉스, 프리에너지 릴레이션십, 케모매트릭스, 뉴럴 네트워크, 퍼즐 로직, 지네틱 알고리즘, 엑스포트 시스템 등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컴퓨터 사이언스에서 제공하는 알고리즘인지 컴퓨터 프로그래밍, 그다음에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과 연결돼 가지고 좀 더 효율적이고 안정된 알고리즘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뭐 자세히 설명 안 할 테니까 이 키워드로 각각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스스로 찾아보기 바랍니다. 화학도 다른 과학 분야와 마찬가지로 실험 관찰에 크게 의존하고 있고, 이러한 관찰을 통해서 많은 양의 관찰, 즉 여기서는 데이터라고 부르겠죠. 그래서 데이터를 생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의 양들이 여기에 관계된 과학자 수도 증가하고, 또 기기의 발전으로 인해서 그 숫자가, 데이터의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를 하는데요. 근데 이 많은 데이터들을 그냥 두면은 이건 쓰레기밖에 되지 않겠죠. 그래서 어떻게 아마 효율적으로 관리하느냐의 문제는 데이터를 만드는 사람이나 또 그 데이터 사용하는 사람이나 둘 다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많은 데이터를 가장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것을 전자 형태로 만들어서, 즉 컴퓨터를 이용해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는 것이, 그걸 이용해서 다음에 그 내용들을 활용해서 우리가 인덕티브 러닝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컴퓨터를 이용해서 어떻게 저장할 것인가는 상당히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화학만이 이 인포메이티क्스 테크닉을 쓰는 건 아닌데요. 우리 생명정보학과는 그 생명정보학 생명 데이터를 이용해서 또 처리를 하기도 하고, 그래서 근데 화학 정보학을 쓰기에는 화학이 좀 다른 분야랑 다른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다른 분야들은 뭐 텍스트나 또는 숫자만이 대부분 데이터인데 비해서 이 화학 정보학은 특수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분자라는 경우입니다. 분자를 데이터화해야 되는데 뭐 생명정보학에서는 예를 들어서 지놈 데이터, 그러면 이제 DNA 시퀀스가 되겠죠. 또 프로테인 같은 경우도 그 아미노애시드가 어떻게 1차원적 체인으로 연결되어 있나. 그래서 그런 텍스트 데이터에 비해서 그 화학 정보학은 이 화합물을 분자라는 걸 다뤄야 되기 때문에 훨씬 더 복잡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분자는 원자와 본드 이루어져 있고, 그다음에 또 화합물들은 서로 다른 화합물로 화학 반응에서 변화될 수 있다는 거죠. 인터컨버티드 된다는 게 특징적이고, 그래서 이 화학 정보학에서 쓰이는 데이터는 텍스트와 숫자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화합물도 다뤄야 되고 분자도 다뤄야 되고 또 그 분자에 따른 또 여러 가지 프로퍼티도 다뤄야 되고 여기에 딸린 무슨 화학 반응이랄지 이런 것도 다뤄야 되기 때문에 훨씬 더 그 복잡성이 물론 분자의 사이즈를 볼 때는 생명정보학보다는 훨씬 작은 분자를 다루겠지만 이 복잡성은 그것보다 훨씬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화학정보학에서 다루는 가장 중요한 작업 중에 하나가 이 케미컬 스트럭처, 분자의 구조를 갖다가 어떻게 컴퓨터가 이용할 수 있는 형태로 바꿀 것인가가 되게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예. 그래서 이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또 처음 해야 될 스텝이 컴퓨터로 하여금 우리가 컴퓨터 이용해서 컴퓨터 학습을 하게 만들려면은 컴퓨터가 알아들 수 있는 데이터 형태 바꿔야 되는데 어떻게 이 분자 구조를 컴퓨터가 알아들 수 있는 형태로 바꿔줘서 컴퓨터로 하여금 이 데이터를 이용해서 학습을 하게 만들 것이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컴퓨터가 알아듣게 한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컴퓨터는 0과 1만에 이해할 수 있으므로 우리가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바꿔줘서 이걸 이용해서 그 데이터를 이용해서 컴퓨터 프로그램이 이 데이터를 이용해서 새로운 정보를 또는 새로운 지식을 추출해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태스크가 되겠습니다. 분자를 나타내는 방법도 여러 가지 단계로 나타내질 수 있는데요. 여기 보이는 예와 같이 단순히 이름으로 불리는 경우, 이 경우는 이제 페니랄란입니다. 또 우리가 보통 유기화학 책에서 볼 수 있듯이 평면적으로 나타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갖다가 이제 2D Structural Representation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식으로 나타내주는 가운데 있는 그림처럼 2차원적으로 나타낼 수 있고요. 사실 분자는 일부를 제외하고는 3차원적인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3차원적으로 각각의 원자들이 공간적인 분포를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나타내는 3차원적 구조도 나타내 줄 수가 있습니다. (3차원적인) 표현법에도 또 여러 가지 나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에 4종류, 아래 한 종류가 있는데 위쪽에 맨 왼쪽에 있는 게 그 와이어 프레임, 뭐 말 그대로 하면 이제 철사로처럼 가늘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캡트 스틱, 그 이제 끝이 막혀 있는 그런 막대기 형태로 나타내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위에 세 번째 그림이 볼앤 스틱, 그러니까 원자는 공으로 나타내고 그다음에 본드는 결합은 막대기로 나타내는 모델이 있습니다. 그리고 스페이스 피라 해서 분자를 이루고 있는 원자들이 각자 가지는 영역을 표시해서 꽉 차 있는 것을 나타내는 경우도 있고,
또는 이 surface 그 표면만 나타내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식으로서 원자 내부에는 어떤 분자 내부에 있는 원자들이 어떤 원자들이 있고 그것들이 차지한 영역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이렇게 스무스하게 나타내주는 경우로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또 서피스 모델의 경우도 겉을 꽉 채우는 솔리드 형태 나타내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와이어 그물처럼 철로 만든 그물처럼 나타내주는 경우 또는 도트로 표현해주는 경우 그 다음에 내부가 보일 수 있게끔 이렇게 좀 약간 반투명하게 보여주는 경우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로 그때그때마다 사용자가 원하는 형태로 바꿔서 표현해 주면은 훨씬 더 분자에 대해서 훨씬 더 이해하기 쉽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 여러 소프트웨어에 잘 나와 있어서 몇 번의 마우스 클릭으로서 쉽게 우리가 구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금까지는 작은 스몰 몰리큘이기 때문에 우리가 원자 본드를 다 표현했는데요. 우리가 단백질 같이 되게 커다란 분자들은 그렇게 디테일하게 표현할 경우는 상당히 이해하는데 불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단백질 같이 커다란 매크로 몰리큘 같은 경우는 좀 더 이렇게 약간은 축약된 형태로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이는 얘는 그 리본 폼으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붉은색으로 돼서 꼬여 있는 거를 알파일리스라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녹색으로 돼서 펴져 있는 걸 갖다가 베타 시트라고 표현합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그 단백질 같이 커다란 분자의 어떤 캐릭터를 쉽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원자는 플러스 극을 띠고 있는 핵이 중앙에 위치하고요. 전자들이 그 핵 주변을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사실 그 대부분의 공간들은 비어 있게 됩니다. 하지만 그 주변을 돌아다니는 전자 때문에 다른 원자들이 쉽게 접근하지 못합니다. 결합을 이루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군요. 그래서 대부분 비어있는 공간이긴 하지만 특정한 원자가 그 공간을 서로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영역을 표시해 주는 게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그 전자의 평균 거리를 이용해서 이 반대로할 서피스를 정의를 하는데 사실 그 분자만 정의할 때는 반대로할 서피스가 되게 중요한 척도가 되는데요. 만약에 이것들이 다른 분자와 인터랙션 할 때 서로 어디까지 내 영역이고 또 어디까지가 상대방이 점유할 수 있는 영역인지를 표시해 주면은 그 분자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정보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정의하는 방법에 따라서 여러 가지 나뉘어지는데요. 일단 그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보면은 이 원래 그 반대로 할 서피스에 의해서 분자를 정의를 하고요. 노란색으로 표현되어 있었죠. 그러고 나서 우리가 프로브 스피어라고 해서 동그란 거를 그 주변을 돌리게 됩니다. 돌리다 보면은 이 빨간 부분 된 부분은 우리가 이 작은 물질 여기 경우 이제 물인데요. 물이 우리가 보통 쓰는 것 중에서는 가장 작은 물질인 분자인데 얘가 오지 못하는 영역은 이 분자가 점유한 영역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가운데 부분에 빈 공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이 공간은 분명히 이 분자의 몰큐 서피스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물처럼 작은 분자들도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이 분자의 공간으로 얘기를 해서 몰큐 서피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 프로보스피어가 돌아다니는 그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프로보스피어의 센터가 가는 부분을 갖다가 이거를 solvent accessible surface 그래서 용액이 올 수 있는 그런 표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또 하나 그 릴레이 엔트런스 서피스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했듯이 얘네들이 이 분자에 속해 있지는 않지만 다른 작은 물질들이
올 수 있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분자 섞여 있다고 간주되어지는 부분 갖다가 리엔트런스 서피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분자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렇게 정의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분자의 성질을 나타내는 것 중에서 물을 좋아하는 부분, 그러니까 우리가 친수성이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 다음에 물을 싫어하는 부분, 소수성. 그래서 이 분자가 물을 싫어하는 부분이 얼만큼이고 물을 좋아하는 부분이 얼마만큼인지를 우리가 계산을 해서 그 분자가 물을 좋아하는 부분이 많으면 물에 잘 녹게 되고요. 물을 좋아하는 부분이 적을 경우는 물에 잘 안 녹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계산할 때 어느 정도 이 물을 좋아하는 부분과 아닌 부분이 얼마 정도의 비율로 존재하는가를 계산할 때는 꼭 이런 식으로 이 서피스를 계산해야만 정확한 계산이 가능하게 됩니다. 정확하게 분자의 서피스나 아니면 볼륨을 계산하는 것은 상당히 정교한 작업인데요. 예를 들어서 원자 하나의 경우는 얘가 완벽한 구로 간주하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볼륨 같은 경우는 3분의 4 파이 r 3승, 그 다음에 서피스 에리어 같은 경우는 4 파이 r 제곱, 이런 식으로 쉽게 우리가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원자들이 모여서 분자를 이루게 되면은 그 공에서 그 두 개의 원자가 모여서 하나의 분자를 이룬다 했을 때는 그 두 개의 공이 서로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양쪽 두 개의 원의 서피스를 계산한 다음에 둘이 겹치는 부분에 대한 부분 빼줘야 되겠죠. 예. 근데 두 개의 경우는 계산 가능한데 세 개의 경우는 빼주게 되면 그 세 가지 구가 공동으로 한 부분은 두 번을 빼주게 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해줘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 애텀들이 서로 인터커넥트 되어 있을 경우는 이 볼륨이나 서페이스 하는 게 상당히 어렵게 되겠죠. 그래서 물론 이게 솔루션이 나와 있지만 이게 컴퓨터적으로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좀 어프로시메이션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 원래 에어를 구하는 식은 4파이 r 제곱인데 일정 구에다가 일정한 개수만큼의 점을 찍은 다음에 그 점의 몇 퍼센트가 그 상대방 원자의 중심으로부터 떨어져 있나를 계산해서 그 안에 들어오면 그 부분은 이 원자 쪽에 그 두 개의 원자가 서로 합쳐지면서 그 안으로 들어간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우리가 볼륨 계산할 때 제외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그렇지 않고 그 거리보다 멀리 떨어져 있으면 얘는 밖으로 도출되어 있으니까 그거는 서피스가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그 하나의 점이 일정 공간을 대표해서 나타나게 되고, 그래서 그 점의 개수를 카운트 해가지고 서피스의 에어리를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어프로시메이션을 써서 하는데 그럴 경우는 상당히 빠른 시간에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실제로 ES 솔루션을 써서 계산하는 것보다는 그런 식으로 어프로시메이션을 써서 계산을 하는데, 사실 옛날에 컴퓨터가 들었을 때는 사실 그렇게 하는 것이 큰 매력적이었는데 요즘은 컴퓨터가 워낙 빨라져 가지고 이게 솔루션을 써서 계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앞서 소개했듯이 반데로와일스 서피스랑 솔벤트 액세서블 서피스랑 그다음에 그 컬러니 서피스, 콘택트 서피스인데 이것들이 정의가 틀려집니다. 그래서 그 정의에 따라서 이 분자가 자기가 주장할 수 있는 영역이 그래서 보다시피 달라지죠. 그래서 이 세 개의 정의에 따라서 어떻게 그 분자의 영역이 틀려지는지를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고 비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화학에서 가장 중요한 주연 배우라고 해야 될까요? 그거는 당연히 분자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주로 분자를 다루기 때문에 이 분자들이 기계가 읽을 수 있는, 컴퓨터가 읽을 수 있는 방식으로 수양돼야 되는데 먼저 얘기했듯이 상당히 많은 종류의 분자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마다 분자를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보일 수도 없는 문제고,
컴퓨터가 빠른 시간 내에 해석하기 위해서는 어떤 간단한 이름을 지어주는 방법이 가장 많이 쓰이는 방법이겠죠. 그런데 그 이름을 어떤 사람이 A라는 이름을 붙이는 컴파운드는 다른 사람도 A 하면 그게 A로 인식하고 인지를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서로 A라는 화음을 얘기하면 똑같은 화음을 얘기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정확한 이름을 붙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화음의 이름을 붙이는 방법이 트리비얼 네임을 붙이는 방법도 있고, 또 시스테매틱하게 붙이는 방법, 그다음에 케미컬 로테이션, 우리가 뭐 탄소 몇 개, 수소 몇 개 이런 식으로 많이 본 적 있죠, 화학 시간에. 그다음에 또 아니면 수학적인 방법을 알고리즘을 써서 수학적인 표현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떤 방식을 쓰던 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렇게 지어진 이름들이 컴퓨터 프로그램으로서 정확히 그 분야에 대한 정보가 전달돼야 되고요.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A라는 이름을 지었는데 그 A라는 화합물이 어떤 컴퓨터나 또는 어떤 사람은 뭐 다른 B라는 화합물을 인식한다면 안 되겠죠. 그리고 뭐 A라는 이름이 있는데 두 개의 다른 화합물이 하나의 A라는 이름을 같이 한다든지, 또는 A라는 화합물이 어떨 때는 B라는 이름으로 불리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C라는 이름으로 불리기도 한다면 안 되겠죠. 그래서 서로 이렇게 정확하게 혼돈되지 않으면서 다른 컴퓨터 프로그램을 제대로 전달돼서 정보가 유실됨이 없이 제대로 전달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친숙한 방법이 이런 식으로 숫자와 그다음에 알파벳을 같이 쓰는 건데요. 원자의 경우 여기 나타낸 이와 같이 그 238은 질량으로서 그 중성자와 양성자의 개수를 더한 값이고요. 그다음에 92라는 것은 양성자의 개수, 즉 원자 번호를 얘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U라는 것은 이제 우레늄이라는 뜻이 되는 거고, 또 이렇게 앞부분에 숫자가 있지 않고 뒷부분에 있으면 O2, 이 경우는 산소가 두 개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원자의 경우는 쉽게 원자의 성질에 따라서 아니면 얘가 아이소톱인지 아닌지를 표시해 줄 수 있게 됩니다. 분자의 경우도 비슷한 방식으로 좀 복잡해지긴 하지만, 그래서 분자 같은 경우는 이제 임피리컬 포뮬라가 있고요. 이것은 탄소 몇 개, 수소 몇 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경우 지금 페닐알란인데 이 경우는 탄소가 9개므로 C9, H11, NO2가 됩니다. 그 스트럭처 다이어그램은 아까 보다시피 이런 식으로 2차원적으로 나타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컨덴스드 포뮬러 해가지고 약간의 작용기가 윗부분의 임페리카 포뮬라는 탄소가 몇 개고 수소가 몇 개는 그런 식으로 해서 거기에는 많은 이성들체가 같은 이름을 쉐어할 수가 있겠죠. 예. 근데 이제 그걸 좀 더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컨덴스 포뮬라를 쓰면 펑셔널 그룹별로, 그래서 C6H5 하면 얘는 이제 페닐기가 되는 거고요. CH2 하면은 이제 메틸기가 되는 거였죠. 이런 식으로 좀 나눠줘 가지고 이성질체에 따른 그 혼돈을 좀 막아보고자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컨덴스 포뮬라고. 또 이제 이런 식으로 쓰는 것보다는 확실하게 이름을 쓰는 게 좋으니까 이제 아이팩에서 좀 이렇게 그 화물마다 작용기에 기인한 이름을 붙여주는데, 그게 2아미노 3페닐 프로파이오닉 엑시드. 그래서 이제 이것은 프로파이오닉 엑시드고, 그래서 3개 탄소가 3개 고리가 연결되어 있는 엑시드, 아세트 엑시드를 뜻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탄소에는 페닐기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탄소에는 아미노기가 붙은 형태다라고 이렇게 표현해 주는 식으로 아이팩 네임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시스테매틱 네임은 이제 얘를 갖다가 자주 나오는 화합물이기 때문에 그것 때마다 이름을 붙여줘 가지고 페닐알라닌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 가지 목적에 따라서 그때그때마다 편리한 이름들을 화학자들이 골라서 사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